제가 민주당에도 요청했던 것은 성명서 정치 그만합시다. 170석이 된 의석을 가지고 탄핵 소추를 하고 현장으로 갑시다. 제가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민주당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바로 양평에 직접 가서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답사를 하고 아니 괜찮아요. 현장을 답사하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20일 동안 농성하면서 많은 우리 국민들 당원들이 좀 더 좀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별거 아니다. 쫄지 말아라. 가서 싸우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입니다. 이 검찰은 그냥 직원들 아닙니까? 국민이 고용한 임시적으로 직원들 아닙니까? 주인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검찰이나 군대나 군주가 주인이 아닌 백성이 주인으로 국가의 운명과 의사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알아야 됩니다. 공부하고 배우고 싸우고 움직이고 정확하게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할 일꾼이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그 민주주의가 성숙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과 행동하는 양심이 있을 때 민주주의의 최고의 보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입니까? 분단되고 6.25라는 내전을 겪었지만 그 폐허를 딛고 일어서서 10대 경제 대국 중에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제국주의적 침략의 경험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030, 3050이라는 게 5천만 인구 중에 3만 달러 국민소득을 갖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해방 2차 대전에서 독립된 나라 중에 유일한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더 앞선 나라들은 전부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 수탈을 했던 경험이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유럽의 선진국이나 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남의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식민지 수탈을 당했던 나라가 내전까지 겪고 나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그 경제 대국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실현해서 세계 유수한 언론기관, 여론기관이 평가할 때 미국보다 더 완벽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고 대한민국을 평가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갑자기 그런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언제든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언제든지 민주주의적으로부터 파괴될 개연성이 있잖아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전체주의 세력이라는 것은 좌우 다 마찬가지입니다. 좌만 있는 게 아니라 우가 마찬가지. 좌익을 때려잡는다고 해서 만들어진 게 우익 파시즘 아닙니까? 히틀러의 나치즘이 바로 그렇습니다. 반공을 기초로 반공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히틀러의 나치즘이고 일본이 치안유지법을 만들어서 공산당 타도로 만드는 게 일본의 군국주의거든요. 이탈리아 파시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는 공산당의 전체주의도 철저히 막고 싸워야 되지만 동시에 공산 반공을 핑계로 우익 파시즘을 만드는 것도 같이 경계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좌우 양쪽의 극단주의와 싸워서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을 지켜나가야 될 저희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하에 일제 군국주의와 선열들이 싸워서 독립을 쟁취했고 공산 독재와 맞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또 우리 내부에 이승만 독재, 박정희 유신 독재와 맞서 끊임없는 민주화 운동을 통해 87년 마침내 6월 항쟁으로 민주공화국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이 공화국이 지금 검찰 쿠데타에 의해서 지금 훼손되고 민주공화국이 여러 가지로 지금 침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저께 법원에서 나온 아다시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전 감찰부장이 증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자기가 만약에 육사에 갔다면 쿠데타를 일으켰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시정연설 전에 국회의장과 함께 잠깐 여야 당대표들 만나는 것을 가지고 무슨 소통을 했니 언론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참 언론들이 그 포장해 주려고 열심히 삽니다. 그게 무슨 소통입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저도 당대표 때 대통령 오실 때 앉아봤지만 앉아서 잠깐 인사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게 서로 인사하고.
이게 여야 소통입니까 이게? 그리고 국회 의석 다니면서 악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식으로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3자 회동이라도 해서 국정 문제를 상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제 정상회담 무슨 뭐 영수회담 이런 거 구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당 대표 때는 이준석 대표나 그때 지금 김기현 당시 원내 대표였습니다. 청와대 한번 모시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해서 몇 번을 해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사정해서 모시려고 그랬다니까 야당 대표를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근데 이거는 거꾸로도 이 과반수가 훌쩍 넘은 당 대표를 이렇게 취급하는 이 대통령실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자존심이 상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다시는 이제 더 이상 영수회담 구걸할 필요 없이 그들이 다급해서 오기 전까지는 요청하기 전까지는 당당히 싸워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만 예산안 총 액수가 656.9조, 657조 정도가 되는데 2.8% 증가시켰다니까 이게 정말 긴축 예산이고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정말 이게 올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전 재정한다 그러는데 지금 서민들이 다 지금 가계부채로 무너지게 생겼는데 지금 건전 재정을 떠들 때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 때 종들한테 1달란트씩 싹 나눠줬더니 한 사람은 불려서 돈을 벌었고 한 사람은 땅에 묻어놨고 한 사람은 다 손해 봐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썼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제대로 수익도 못 내고 말이죠. 윤석열 정부 지금 나라 살림을 맡겨놨더니 나라 살림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고 수입이 국세의 세 가지 기둥이 첫 번째가 소득세입니다. 두 번째는 법인세, 세 번째는 부가가치세. 이게 우리나라의 3필라, 세계 우리 국세 수입을 뒷받침하는 가장 덩치가 큰 국세 세입원이 첫 번째는 소득세, 두 번째는 법인세, 세 번째가 부가가치세인데 이 소득세가 지금 134조쯤 지금 되는데 얼마로 지금 내년에 떨어질 거냐? 131조가 125조로 6조 정도 세입이 감소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득원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를 많이 감소해졌잖아요. 104조가 77조로 떨어질 거라 27조가 감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세에서 한 5조 정도 감소되고요. 그러니까 27조 감소되고 그 다음에 부가세가 83조였는데 81조 4천억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한 1조 5천억. 그래서 합해서 국세 세입이 33조가 올해에 비해서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나라 살림을 맡겨놨더니 세입이 느는 게 아니라 나라 국가는 33조가 현행보다 감소된다면 얼마나 무능한 정권입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로 지금 사실 세입 공제, 비과세, 세액 공제, 소득 공제 이런 조항들이 많습니다. 뭐 R&D 비용은 소득 공제, 세입 공제 뭐 시켜주고 이런 조항들이 혜택을 받는 게 주로 대기업들인데 이로 인한 국세 감면액이 77조가 된다 그래요. 77조. 77조에다가 아까 세입 감소 33조 앞에 110조가 빵꾸가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림을 이거 일반 직원 같으면 바로 해고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아니 살림을 맡겨놨더니 110조나 손해보는 이런 멍청하고 무능한 정권이 어디가 있어요? 맞습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답답합니다. 그래 놓고 R&D 비용은 아시다시피 16.6%를 다 삭감시켜 버리고 그래서 시정연설 보았더니 자랑한 게 93개국에 142회 정상회담을 했다고 말하는데 참 93개국이나 해외여행 열심히 돌아다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죠. 맞습니다. 142회 정상회담 이게 정상회담이 지나가다 압수하고 뭐 사진 한번 찍고 뭐 영어 한다던 영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소통도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정상회담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을 파면한다.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김대중, 유근일 이런 양반들이 나이도 많이 드신 분들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뭐라고 열심히 조선일보에 썼는데 지금도 김대중, 유근일의 칼럼을 실어주고 있는 신분들이 참 너무 올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대중 칼럼에 이 조선일보 이분이 뭐라고 오늘 칼럼에 주장했냐면
우크라이나 중동 이후에 제3의 전선이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한반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더러운 평화, 무엇보다 아까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기 위해서 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만 떠들다고 되느냐, 전쟁을 준비하자, 이런 논리죠. 이게 참 보수적인 분도 아닌 극우적인 분들의 이 일부 시각인데, 이런 논리입니다. 이 김대중 칼럼의 논리는 지금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치열한 전선이 교착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지금 손해를 걱정하고 있는 게 젤렌스키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이 분산됨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EU나 나토의 그런 미국을 포함한 나토의 그런 군사적 경제적 지원이 축소되지 않을까라 가장 노심초사하는 게 젤렌스키일 것입니다. 물론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러한 미국의 그런 분산된 것에 이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분산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분산되고 있을 때 북한이나 중국이 대만이나 대한민국을 침략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전쟁에 대비하자, 이런 논리인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시킬 것이냐,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외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마스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5,000개의 그런 로켓탄을 쏘면서 도발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필연적으로 외부 환경을 분석하면 그 예상이 가능한 면이 나옵니다. 즉 그 핵심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협력하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같이 국교를 정상화할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이 하마스는 이 자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부분이 이스라엘과 화해를 하게 되면은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존재는 사실 국제사회에서 존재가 상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만들기 위한 이런 도발들이 준비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왜 모사드라고 하는 최고의 정보 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과 또 아이언돔이라는 최고의 방공 시스템을 가진 것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또 정밀 타격, 과학 정밀 그런 이 감시 시스템이 가장 뛰어나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이런 기습 공격에서 막지 못하고 실패했을까? 그것은 일종의 정보의 실패잖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이 정무적 조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이 하마스나 이 가자 지역에 대한 민간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교만한 데 빠져가지고 오로지 그냥 군사적 힘에 의존해서만 방어가 가능하다는 오만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군사적으로 방어망이 된다 할지라도 날아오는 로켓탄을 공중에서 요격해서 떨어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마스는 그래도 정확한 로켓탄이니까 중간 요격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이 장사정포를 쏘기 때문에 불과 2분이면 도착한다는 거 아니에요? 장사정포가 서울에 2분 동안에 어떻게 날아오는 포탄을 요격하겠습니까? 이게 군사적 상상력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더구나 이거는 5,000개를 쏘았기 때문에 한두 개 쏘면 요격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아이언돔 한 세트가 20개의 로켓탄이라 그러니까 다 커버하기가 역부족이 된 것입니다. 이 정도의 대규모 공격을 할 것 같으면 모사드가 정보 실패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기 반성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이 정보에 실패했는가에 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한 거죠.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상황에 적용해 보자면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6.25 때 왜 북한이 우리를 침략했어요? 이건 중국과 러시아가 당시 소련과 중국이 이러한 전쟁이 필요했기 때문에 용인한 거잖아요. 김대중 칼럼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말리크 주 유엔 소련 대사가 6.25가 일어나자마자 열린된 유엔 안보리 이사에서 소련이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미군과 유엔군이 한국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일부 보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지만 이것은 스탈린의 음모였습니다. 스탈린은 한국전쟁을 유도했기 때문에 한국전쟁을 통해서 미군을 한국에 개입시키고 이를 통해 냉전체제를 구축화시켜서 동구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이 폴란드 등에 있어서의 이 공산주의 유성국가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국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느슨했던 나토 조직을 군사동맹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6.25가 필요했습니다. 일본은 무너졌던 2차 대전에 패배했던 군수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국전쟁이 필요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불리했지만 나중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자신들이 이 압록강에 미군 부대가 들어온 것은 자신들의 국가안보에 용납될 수 없었기 때문에 1950년 10월 19일 38선을 미군이 넘으니까 걔들이 참전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4대 강국의 이유가 있어서 6.25가 일어난 거죠. 물론 김일성의 남치구도가 가장 핵심이지만 그것을 가능케 한 국제적 상황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치슨 라인, 미 국무장관이 에치슨 라인을 1950년 1월 달에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은 미국 방위선에서 제외된다고 말함으로써 북한이 남침해도 좋다는 이 그린라이트를, 녹색 신호등을 켜줬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한국전쟁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는 소련과 중국, 미국, 일본 4대 강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이 김일성도 속아 넘어간 것이고 이용당한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일종의 그들의 어떤 폐감으로 활용된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김대중 칼럼이 말한 대로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어떤 폐감으로 활용될지를 고민하고 기획해야 됩니다. 이러한 국제정세 힘의 관계를 분석해서 외교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하면 군사적으로 어떻게 막아보겠다는 사고는 하지하책입니다. 가장 유능한 지도자는 뭐예요? 전쟁을 막는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이기는 게 가장 유능한 지도자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일단 전쟁이 나서 이 1시간 만에 15,000발의 장사정포를 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한 도발이 나고 나서 다시 보복 공격해봤자 남북한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전쟁을 막는 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중국과의 러시아 관계를 나는 잘 유지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한미일 군사동맹, 군사적 협력,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한 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충분 조건은 뭐냐?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뒷받침하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억제하도록 만드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해서 북한의 그러한 침략 의도를 고립화시키는 대한민국의 외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괜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민국 안보를 무시한 채 그리고 대만 해협 전쟁에 앞장서 행동대장을 하게 되다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처럼 하마스처럼 대만 해협처럼 이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폐값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가 왜 중요한지, 왜 민주당이 이 국가의 운명을 다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제 타격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적이 우리를 공격할 징후가 명백했을 때 미리 선제 타격함으로써 적의 공격을 막겠다는 논리인데 말은 그럴듯하지만 선제 타격의 가장 핵심적인 위험은 뭐냐면 과연 적이 우리를 공격할 정확한 징후와 증거를 누가 판단하고 확보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노출하겠어요? 다 산속에 숨어 있는데. 그 선제 타격하기 전에 선제 타격 징후가 보이자마자 바로 몇 분 이내에 공격이 감행될 텐데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논리일 뿐만 아니라 만약에 부정확한 정보를 통해 적을 공격하게 되면 우리가 침략자가 됨으로써 유엔 국가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제 타격을 이야기하면 적도 같이 선제 타격을 이야기한다면서 더욱더 불신이 증가되고 악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C4I라는 게 있습니다. C4I가 C가 4개 했다 I라는 말인데 C라는 말은 커맨드, 컨트롤, 커뮤니케이션, 컴퓨터 앤드 인텔리전스에서 이것은 이 전장 복합 관리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 C4I를 통해 적의 징후를 판단하는 게 이게 소위 말하는 정보전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보 자산을 다 미국이 이 위성을 통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선제 타격의 징후를 우리가 결정할 능력도 부족하고 우리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선제 타격 운운을 하는 거고 이래가지고 북 역시도 같이 선제 타격을 운운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그런 전쟁이 발생하는 게 가장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자기 중대장 시절에 자기 부대도 관리 못해가지고 박격포를 오폭해가지고 애꿎은 병사를 죽게 만든 의혹이 있는 이 신원식 장관과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선제 타격 운운하는 윤석열 이 국군 통수권자가 운영하는 이 한반도 관계의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